나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95번째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촛불 95개가 일렬로 꽂혀 있는 초콜릿 케이크는 며느리 소영이가 정성스럽게 주문한 것이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콤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케이크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들통이 났구나. 사실 나는 1시간 전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작은 유리병에서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케이크 그림 위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병을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답게 늘 여유로웠던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내 계획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는 아예 케이크에서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었고 20살 손자 준호만이 유일하게 내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케이크에 뭔가 넣으신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넣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사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의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하루가 다르게 머릿속이 부옇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가족들에게 평생 전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도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아버지? 진우가 다시 묻자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라벨도 없는 그 병을 보자 모든 가족들이 한 발씩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독이 아니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억을 되돌려주는 약이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하게 들리는군. 진우와 소영이의 표정이 점점 더 경직되어 갔고 준호만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준호야. 할아버지가 잊어버린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주는 약이란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며 딸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인지 정장 재킷을 손에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약을 케이크에? 미영이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케이크를 바라보며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내 계획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 미영이라면 기억할 수도 있겠지. 50년 전 내가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로 일할 때 참여했던 극비 연구 프로젝트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억 복원 물질. 당시 중학생이었던 미영이는 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나는 가끔 집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곤 했었으니까요. 아버지, 그 약은 아직 임상시험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알고 있다. 미영아, 나는 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없어 거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얘들아, 앉아봐라. 아버지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 손자 준호가 제일 먼저 소파에 앉았고 미영이가 그 옆에, 진우와 소영이가 마지못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95개의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촛불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대부분은 작은 불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기억들 같군. 하나씩 꺼져가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내가 치매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다. 내가 입을 열자 모든 가족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느끼기로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기억이 너무 흐릿해서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시 작은 유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아버지의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아버지,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현실적이고 차분한 그녀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죠. 그럼 들어보고 싶어요. 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핏줄이야. 그때 미영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세요?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미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아버지. 그 순간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미영아. 무슨 소리야? 검증도 안 된 약을. 오빠. 미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어요. 그리고 이 약을 만드는데 참여하셨고,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딸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마지막 촛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케이크 위에 마지막 촛불이 꺼지자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나는 가족들 각자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걱정, 어린 한숨, 진우의 초조한 발걸음 소리, 소영이의 조심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준호의 규칙적인 심장박동까지. 아버지, 미영이 다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약간의 땀기가 느껴졌고
맥박이 평소보다 빨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 질문에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괜찮다 하고 장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50년 전 그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기억 복원 물질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언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아버지, 50년 전 그 연구는 미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가족들 앞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진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의사셨던 건 알지만, 오빠, 아버지는 그냥 의사가 아니셨어요. 미영이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이셨고,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연구팀장이셨어요. 그것도 국가 극비 프로젝트에. 그만. 내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야 해.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걸 말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할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 걸어갔습니다. 1970년대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내가 갓 태어난 진우를 안고 있고 옆에는 미영이와 그들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액자의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고 사진 속 젊은 내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나에겐 첫 번째 가족이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소영이었을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20살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는 아내와 2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순이야. 그리고 우리 민수야.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그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렇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피난길에서 헤어졌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가 되었고 그 후에 진우와 미영이의 어머니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하지만 아버지는 첫 번째 가족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순이와 민수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의 아픈 기억을 치료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내 아픈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솔직한 마음까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신경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정부의 뇌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그녀도 기억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연구의 목표는 치매와 기억상실증 치료제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작은 유리병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물질이 아니라 반대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 약이에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하지만 당시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상용화되지 못했어.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연구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진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이 물질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그 약을 지금까지? 진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구가 중단된 후 아버지가 몰래 한 병을 보관해뒀어요. 정확히는 훔쳤지.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는 언젠가 이 물질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냉동보관에서 지금까지 보관해온 거예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험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세요. 정말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치매가 얼마나 진행된 거예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는 이미 어제 했던 대화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 지난주에 준호가 대학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기억나지 않고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너희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다시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모두 꺼졌지만 초콜릿 크림 위에는 여전히 그 투명한 액체가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요? 아버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순이와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현재 내 앞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모습도 겹쳐 보였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잃었을 때 아버지는 맹세했어요. 두 번째 가족에게는 절대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겠다고.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니 결국 후회가 남더군요.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 이야기들이 희미해져서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정신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케이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야.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일이라면 저는 지지할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준호는 다르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지지를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나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이 바로 준호일 테니까요. 나는 작은 유리병을 다시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가 약간의 점성을 띠며 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연구실에서 처음 이 물질을 보았을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실험용 쥐들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지. 아버지, 그 약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미영이가 의사다운 전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내 딸답게 감정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뇌의 해마와 전두엽 사이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시켜서 손상된 기억, 회로를 일시적으로 복구해주는 원리야. 일시적이라고 하셨어요? 진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효과는 대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속될 것 같아. 사실 정확한 지속 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실험은 동물 실험이 전부였고,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의 결과는 예측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어쩌면 뭐요? 더 빨리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고 미영이는 아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드신데 약 때문에 더 빨리. 진우야. 나는 아들을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약을 먹든 안 먹든 결과는 마찬가지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어. 나는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에 받은 것이었는데 가족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진단서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미영이가 진단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니 내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래요.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정말,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어. 나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마지막 기회인 거야. 그때 소영이가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약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소영아,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은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첫 번째 가족에게 못다 한 말들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가족인 여러분에게는 절대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목이 메어서 잠깐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결국 또 똑같이 후회를 남기게 생겼어요. 미영이가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후회요? 미영아, 너는 의대에 가고 싶어 했잖아. 딸의 얼굴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너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지. 사업이 아니라. 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소영아,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고마웠어.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아버님, 그 준호야. 마지막으로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명확하게. 나는 다시 유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기억이 뒤죽박죽이라서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녀가 거실 한쪽으로 가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그것은 50년 전 내가 연구할 때 쓰던 실험 노트였습니다. 집에서 가끔 정리하던 자료들이었는데 미영이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그걸 어떻게?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늦게 들어오시면 항상 이 노트를 보시며 뭔가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몰래 읽어봤거든요. 미영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실험 기록들과 함께 간간히 개인적인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물질이 정말 안전하다면 언젠가 나도 써보고 싶다. 순이와 민수의 마지막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다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쓴 글이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언젠가 내 기억이 흐려진다면 이 물질로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다.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5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노트를 받아들고 내 글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위해 메시지를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순간을 위해 그 약을 보관해왔던 거야. 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당황과 걱정이 이해와 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케이크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약을 먹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 진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 진우야.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나는 케이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반대한다면 포기할게요. 하지만 찬성한다면.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찬성이에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 저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후회하시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이어서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으신 일이라면. 진우와 소영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신 거죠? 그래, 아들아. 그럼 해보세요.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한 조각을 떼어내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스며든 부분이 포함된 조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포크를 들고 그 한 입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샵샵 4챕터 예상치 못한 반응들. 포크를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내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준호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준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떨리는 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케이크 한 입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 맛과 함께 약간 쓴맛이 혀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투명한 액체는 거의 무미무취에 가까웠지만 목을 넘어갈 때 기묘한 차가움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미영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말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가족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급하게 내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마치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부작용이 시작된 건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각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나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이건 정상적인 반응일 거야. 사실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초기 반응은 있었지만 인간의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몇 분이 흘렀을까요? 점차 어지러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야가 또렷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고, 거실의 작은 디테일들까지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이마에 있는 작은 주름, 진우의 셔츠 단추가 약간 비뚤어진 것, 소영이가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결혼 반지, 준호의 운동화 끈이 살짝 부러진 것까지. 어떠세요? 아버지, 미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친숙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미영이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해.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 그때 갑자기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억이었습니다. 1995년 겨울, 미영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대학 입시 원서를 쓰면서 의대를 지원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저녁 7시 30분, 내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와서 말했지.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때 너는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있었어. 그리고 손에는 의과대학 입시 요강을 들고 있었지. 미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이번에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도 하나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고 싶어 했지. 사업이 아니라. 진우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어떻게? 1992년 여름방학 때 내가 몰래 그림을 그리는 걸 봤어. 한강 풍경을 그리고 있었는데 정말 잘 그렸더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예술을 한다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 나는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도 생생하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아, 며느리를 바라보니 그녀에 대한 기억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처음 소개받았을 때 소영이는 사실 진우보다 제게 더 관심이 있었죠. 소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걱정되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었죠. 그때 소영이의 표정을 봤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죠.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아니에요. 소영아,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에 대한 기억도 또렷해지셨어요. 나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에 대한 모든 기억이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호야, 너는 5살 때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지? 할아버지는 왜 가끔 슬픈 표정을 하세요? 라고.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 아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가 말했어. 할아버지에게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볼 수 없어서 슬프다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또 물어봤지. 그럼 할아버지도 언젠가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여러분을 못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고, 할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기억할 거야.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거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얼굴이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가 놀라며 내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가족에 대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순이와 민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이상해. 이런 기억까지 되살아나다니. 약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았습니다. 샵샵 5챕터 기억이 돌아오다. 순이와 민수의 기억이 밀려들면서 나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75년 전 그 순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던 그날 새벽, 순이가 2살배기 민수를 업고 나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순이는 흰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민수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1950년에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자꾸 울어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순이야.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그때의 대화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심지어 그때 들었던 폭격기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민수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현실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가 보이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보여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거실 한쪽에 2살배기 민수가 순이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환각인가요?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각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억이야. 75년 전 기억이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억과 다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난길에서 헤어진 후 나는 평생 순이와 민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죽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었죠. 하지만 지금 되살아나는 기억은 달랐습니다. 여보, 먼저 가세요. 저는 민수와 함께 잠깐 쉬었다가 따라갈게요. 안 돼. 순이야, 함께 가야 해. 민수가 너무 아파해요. 열이 심하게 나고, 이 상태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 맞아. 민수가 병에 걸렸었지. 갑자기 기억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가 피난길에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순이는 아이를 위해
잠시 멈춰서 쉬겠다고 했었습니다. 나는 그때 먼저 가서 안전한 곳을 찾아보겠다고 했었고, 아버지. 미영이가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래. 진실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여보, 3일 후에 이 마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거기서 기다릴게요. 알았어, 순이야. 반드시 그곳에서 만나자. 그랬지. 우리는 약속을 했었어. 하지만 3일 후, 그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었죠. 나는 그때 순이와 민수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75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5년경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였죠. 한 동기가 나에게 말했었습니다. 종수야, 혹시 너 준이라는 여자 알아? 피난민 명단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었고, 과거는 묻어두고 싶었으니까요.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나는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준이와 민수, 그들이 살아있었을지도 몰라.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족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찾아보시면 안 되나요? 이미 너무 늦었어. 준호야, 75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더 최근의 기억이었습니다. 2010년경 내가 동창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동기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종수야, 요즘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 찾는 TV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순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찾는다고 나왔던데. 혹시 내가 아는 그 순이 아니야? 그때도 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고, 기억도 흐릿했었으니까요. 미영아, 나는 딸을 불렀습니다. 2010년에 전쟁 때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그램, 기억나? 미영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그 프로그램을 보시더니 채널을 돌리셨잖아요. 그때 순이가 나왔을 거야.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찾고 있었을 거야. 그 순간 약의 효과인지 더욱 생생한 기억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레지던트 시절,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가 되어 연구에 몰입했던 시절까지, 특히 1970년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도 있어.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연구 프로젝트, 사실은 순이와 민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어.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들을 잊지 못했어. 그래서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야. 언젠가 그들의 기억을 완벽하게 되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 갑자기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안 되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거나.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이미 너무 늦었어. 준희는 이미 말을 하려던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기억이었는데 치매 때문에 흐릿했던 것들이 이제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였죠. 우리 어머니도 전쟁 때 헤어진 남편을 평생 찾으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분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분 이름이 뭐셨는데요? 박종수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되었을 거라고. 그때 나는 그 대화를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순이가 작년에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분이 정말로 할아버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을 거야. 거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의 효과로 또 다른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족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우를 바라보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고민이 보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기대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소영이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런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아버지가 곧 떠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의대 진학을 고민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도 보입니다. 샵샵 6챕터 가족의 상처와 오해들. 가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나는 차라리 이 능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95년을 살아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속마음까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선명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것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것이 내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3억 원. 그게 현재 내가 지고 있는 빚이지. 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걸? 그리고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어.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미영이와 준호도 충격받은 얼굴로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더 나쁜 생각도 했었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아버지. 진우가 절규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순간적으로. 알고 있어. 아들아,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나는 진우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책했는지도 보여.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면서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다라고 생각했지. 진우가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소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고 있지?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는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힘들고 남편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너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덜 기억할 테니까. 소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마음에서는 더욱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네, 아버지. 너는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구나.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미영아. 너는 만약 아버지가 내 꿈을 지지해 주셨다면 지금쯤 의사가 되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어. 미영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만 챙기시고 딸은 희생시키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꺾어놓고 혼자만 의사 노릇을 하시더니라는 생각까지 했어. 미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 미영아, 사랑과 원망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이 아이의 마음에도 어른 못지않은 고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너는 지금 정말 혼란스럽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대에 가라는 부모의 기대, 할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내 자신의 진짜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너는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족일까?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이 더 평화로워질까? 라는 끔찍한 생각까지 했어.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알게 되니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내가 그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영이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야, 미영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진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랐다니. 진우야,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버지는 다 봤어. 하지만 진우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때 소영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고, 차라리 돌아가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미영이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제 꿈을 포기시키셨다고, 아들만 편애하신다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까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안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끔찍한 손자예요. 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때 갑자기 약의 부작용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가 내가 쓰러지려는 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서 내 몸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해요. 소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어. 하지만 이 상태로는 7챕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약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족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샵샵 7챕터 할아버지의 마지막 지혜.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받은 채로 헤어지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직 진짜 선물을 주지 못했어. 나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어지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무언가 더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가족들이 모두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병원에 가야 해요. 미영이가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나는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의 효과가 더욱 깊어지면서 이제는 가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우를 바라보니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 소년이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마음에서는 환자를 돌보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의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다고 해서 나쁜 아들이 아니야. 오히려 그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한 내가 진짜 착한 아들이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업가가 되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때 한강에서 그림을 그리던 소년이 살아있어. 아버지가 내 꿈을 막았다고 생각하지 마.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 50살에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것도 멋진 일이야.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아, 네, 아버님. 내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가 아니야. 오히려 가족 모두를 생각하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어. 소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아버님, 내가 진우와 결혼할 때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모실 각오가 되어 있었나? 소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내 꿈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사가 되지 못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당시 상황 때문이었어.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미영이가 통장을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모아온 돈이야. 내가 언젠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면 주려고 했었어. 미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후로 다시는 의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 미영아. 다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을 뿐이야. 이번에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너는 가족들이 서로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 야, 완벽한 사랑이란 없어.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도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야, 할아버지. 그리고 너는 의사가 될 필요 없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 할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그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의 효과였을까요? 여보, 당신도 이제 놓아주세요. 저희를 놓아주시고 지금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5년 전 그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민수와 함께 평생을 잘 살았어요. 당신을 찾지 못한 건 아쉽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순이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할 일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아름답잖아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뭔가 보이세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순이를 봤어. 그리고 그녀가 나를 용서해줬어.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평생 첫 번째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 번째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가족들이 조용히 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냥 불완전한 인간이었어. 나는 하나씩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불완전한 채로 서로를 사랑하세요. 진우가 일어나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 진우야, 너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는 이해해. 미영이도 내 옆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원망했던 거 죄송해요. 미영아, 원망도 사랑의 한 표현이야. 사랑하지 않았다면 원망할 수도 없었을 거야. 소영이와 준호도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물을 줄게요. 나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할 때 각자에게 쓴 편지예요. 아버지가 떠난 후에 읽어보세요. 가족들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부족했지만, 불완전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서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내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버지는 평안해. 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이와 민수에게 용서받았고, 현재 가족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이 내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샵샵 8챕터 기억 너머의 사랑. 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눈을 감았을 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순희와 민수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구나. 첫 번째 가족과 두 번째 가족 사이에서 평생 갈등했던 내 마음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준호의 간절한 부름도 들렸습니다. 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내 침대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언제 병원으로 온 건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몇 시간 지났어? 하루 지났어요. 아버지, 어제 쓰러지신 후로.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약의 효과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더 이상 읽히지 않았고, 과거의 기억들도 다시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 편지. 읽어봤어. 내가 물어보자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모두 읽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원망과 서운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저도 읽었어요. 아버지.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죄책감 대신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어떻게 할 건지 정했나?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의대 편입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미영아, 45살이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편지를 읽어보니 꿈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요. 진우야, 빚은 조금씩 갚아나가고 대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림 말이에요. 50살에 시작하기 늦지 않나? 아버지가 95살에 새로운 용기를 내셨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소영이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지. 소영아, 앞으로 더 자주 말씀드릴게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찾아볼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진짜 꿈을 찾을 때까지. 나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비록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제 내가 전한 말들이 그들에게 진짜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 그 말에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아니야, 미영아.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순이와 민수의 사진, 그리고 현재 가족들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갑, 준호가 가져. 할아버지, 이 안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들어 있어. 첫 번째 가족에 대한 사랑,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할아버지 없이 살아가요? 괜찮아, 준호야.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아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95년 전 순이와 함께 보았던 그 석양과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때 갑자기 내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내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나는 그들 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모두. 내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족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순이와 민수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가족이 함께 있구나.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미영이는 의대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20대 때보다 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화실을 차렸습니다. 빚을 갚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진로를 고민 중이었지만 할아버지의 가죽 지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천천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가족들은 모여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사라져갔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